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동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장소,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바로 뒤에 이 정원이 화사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보면 이렇게 산도 딱 보이고 뭔가 뷰가 탁 트인 느낌에 참 기분 좋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정말 귀한 사역해주고 계신데 정말 감사하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최성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최강희 목사님께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PPT 보시면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1시간 동안 2시간에서 3시간치의 그 강의 내용을 쭉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원래 이제 미국에서 미시간 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에 기업 컨설팅 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커리어를 이어가다가 MB 때죠. MB 때 카이스트에서 환경경영정책이라는 경영대학원에 과가 생겨서 거기에 1기로 들어갑니다. 즉 그때부터 ESG,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이런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었는데, 저도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저도 속았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녹색 어젠다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저 또한 계몽된 시기가 있었고, 저 혼자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진실, 정말 탄소 중립과 이 녹색 재생에너지의 이 잘못된 허구, 이런 내용들을 혼자 공부하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계몽하였고, 이 내용을 사실은 한 3년, 4년 전에는요, 대한민국의 과학자분들과 또 제 모교인 카이스트에 계속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다시 한번 토론해야 되고, 정말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시스템과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기반을, 이 탄소 중립이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의 녹색 보조금 다 폐지시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연간 1,800조씩 쓰던 그 돈을 지금 다 종결시켰습니다. 미국의. 그래서 사실 녹색 카르텔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고요. 이 모든 돈의 줄이 다 말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막힌 돈줄에 돈을 다시 한번 지원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현 대한민국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거기에 도움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엄청난 외교적 패착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 오늘 공유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절 전략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쓰고 있는 군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빼앗으면 한 국가를 침략할 수 있다라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자, 과거는 동북공정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왜곡시키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국가 체제 전복이죠. 국가 체제 전복의 그 뿌리는 선거 사기입니다. 부정선거고요. 그 다음에 24가지 침공 전술이 있습니다. 초안전이라고도 불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래를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국가의 엔진을 꺼버리면 미래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 엔진은 국가 경제와 에너지 시스템이고요. 그것을 공격하는 어젠다가 바로 이 녹색 사기, 탄소 중립 어젠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후정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진실을 알리는 책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를 지키기 위한 체제 전복에 지금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하고 있는가 24가지 이야기를 사례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책 오늘 이제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 준비해 왔고요. 전국의 이제 서점에서도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기후과학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오늘 이제 중국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국 공산주의의 실상과 야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이 올해 2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기후정음은 작년 9월에 출간이 됐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뭐냐?
제가 이 녹색 기후사기라고 불리는 이 녹색 어젠다의 돈의 종착지가 결국엔 중국이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배후에 있는 중국의 어젠다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초안전을 발견하게 됐고, 그때부터 저 스스로 중국의 초안전을 공부하면서 아,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자, 이 내용을 이제 시중에 그런 책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정말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시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최대한 쉽고 재미있는 사례 위주의 책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은 홍콩과 대만의 사례들, 홍콩이 어떻게 공산화가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24가지 침투 전술의 하나하나마다 사례와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나라 복지와 선거권에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침공을 위한 한반도에 어떤 식의 연결고리가 구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로 쓴 책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1941년 이승만 대통령의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의 두 번째 책의 개념으로 제가 책 제목도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프롤로그에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책에서.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교육계가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이렇게 교육하지 않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19세기 말 150년 전의 대한제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너무나 흡사하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19세기 말 대한제국 옆에는 청나라가 있었고요. 위에는 러시아 제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제국이 있었고, 당시 해상패권을 갖고 있었던 대영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이 계속해서 러시아 제국과 친밀감을 유지하니까 대영 제국이, 해상패권을 갖고 있는 대영 제국이 계속해서 대한제국에 서한을 보냅니다. 러시아 제국과 경제적인 무역은 하지만 군사적, 정치적 야합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서한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러시아와 친밀감을 유지하는데, 자, 그래서 대영 제국이 거문도에 군함을 배치하죠. 그래서 해상이 다 막힌 러시아 입장에서는 블라디보스톡으로 군사물자를 갖고 와야 되는데 해상으로는 못 갖고 오니까, 그래서 시베리아 철도를 착공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시베리아 철도가 다 완공이 되면, 정말 부산까지 다 연결이 돼버리면 러시아의 그 막강한 군사 물자가 한반도로 밀고 들어오는 순간 그 다음 타겟은 일본 제국이 될 거라는 것을 당시 일본 제국이 너무도 잘 알았죠. 그래서 일본 제국은 한반도부터 러시아 제국을 계속해서 막을 수 있는 군사 방어선을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절을 했죠. 누가? 청나라가 거절을 하겠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대영 제국이 일본에게 계속해서 금융과 군능함과 그 다음에 기술을 지원을 했고, 그렇게 해서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자, 이 당시 중국이 배상금을 일본에다가 배상금을 지불을 했고, 당시에 대영 제국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지원 합해서 일본이 당시 GDP의 7배를 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엄청난 성공을 이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한민국에 아관 파천이 일어납니다. 네. 저는 이것이 역사적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대영 제국이 안 되겠다, 러시아 제국을 토벌을 들어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철도가 1904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영 제국과 일본 제국이 다시 한번 만주벌판에서 러시아 제국과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영 제국으로부터 동아시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국으로, 동맹국의 개념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불과 5년 만에 한일 합병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어느 한 국가가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과학적 팩트를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이 주권을 잃었던 이 25년간의 이 엄청난 이야기들의 안에서 과연 대한제국은 어떻게 주권을 잃었을까? 저는 외교적 패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현재 2026년 대한민국에서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패권국가인 미국의 지금 등지는 정책은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그동안 수년간 중국과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친중 형태의 정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저는 이 과정에서 과연 무너지고 있는 중국과 함께 무너지진 않을까, 대한민국이 너무나 걱정스럽고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고 오히려 더 큰 전화위복이라고, 더 큰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홍콩이 이제 자유가 뺏겼죠. 완전한 공산화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 또한 어떤 수출 의존도라던가 여러 가지 대만 유학생을 포섭하는 작전이라던가 24가지 침공기 작전이 계속해서 대만에도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까지 중국 역사 도서에서는, 교과서에서는 백제까지 중국 역사로 다 편입이 끝났습니다. 이제 신라까지 완료되고 조선까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중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중국으로 편입시키려고 지금 동북구정을 다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과연 차이나타운은 문화일까요? 위장일까요?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차이나타운 많이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지금 당장 차이나타운 전면 폐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자학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 있는 저 시진핑 자료실,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폐쇄하려고 많은 학생들과 많은 시민들이 발언을 하고 있고 운동하고 있고 목소리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저것이 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년간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 위태로운 사실을 방증하는 하나의 사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챕터가 16챕터입니다. 38페이지인데요. 중국의 법망입니다. 중국의 법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반간첩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법, 국가정보법. 이 세 가지 법을 통해서 사실은 공작원이 아니어도 중국인이라면 전 세계 누구든지 언제든 간첩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법적 구조를 다 구축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분들도 듣고 그 다음에 많은 시민분들이 들으시는데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중국인 친구, 내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중국인 동료가 언제든 간첩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중국적 법 테두리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인을 모두 싫어하자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러한 법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이 챕터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통전부가 가족과 재산과 비자와 여권을 볼모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을 언제든 감시하고 언제든 탄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지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법적 구조를 다 갖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고요. 민사처벌 다 받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24가지 하나하나마다 사례가 다 책에 있는데 제가 이 사례를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고 몇 가지 예시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후에 대한 이야기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일성 어린이 동요제 다들 아시죠? 사실 애국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십니다. 광주에서는 사실상 이 사람이 만든 군가가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군을 응원하는 군가를 만들었던 사람을 기리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계속해서 강요하고 세뇌시키는 그런 교육이 대한민국 본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고 참 분노가 치밉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사람을 기리는 공원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애국화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아세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모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기만 한다면 지금 많이 계몽되고 있지만 더 빨리 전 국민이 계몽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문제 심각하죠. 제가 이 내용에서 오늘 또 이제 크리스찬 이제 미디어에서 장 대표님도 오셨는데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이 내용을 보도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도하냐면 제주도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주도 전체 면적의 중국 소유 토지가 몇 퍼센트래요? 0.53%입니다. 자, 그런데 미디어에서는 전체 면적과 중국 소유 땅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중국인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허허벌판 그냥 아무런 상권의 가치가 없는 땅을 구매하겠습니까? 아니죠. 산권 구매하겠죠. 좋은 토지 구매하겠죠. 자, 밑에 보시면 상업지역 대비 중국인 소유 토지 보십시오. 상업지역 대비 중국인 소유 토지는 1.5배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까지 대한민국 통계청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제주도의 상업지역 전체를 다 중국인이 다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제주도는 거의 넘어갔고요. 우리나라 본토도 여의도에 거의 10배 넘는 토지가 대한민국의 상권이 중국인들이 소유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까지 저희가 다 조사한다면 정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험도보다 더 큰 위험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다양한 규제가 있죠. 보시면 뭐 부동산 규제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다 적용되는데 외국인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법정 그런 허점들이 너무 많고요. 실제로 그것을 다 이용하면서 규제 없이 쓸어 담고 있고요. 알짜배기 땅만 골라서 사가고 있고요. 세금 중과세는 다 피합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저조차도 이 법만 조금만 공부하면 얼마든지 세금 안 내면서 대한민국 땅을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이후에 그들의 세입자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인 개인이 와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구매하더라도 저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중국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더 빨리 대처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다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전입니다. 문재인 때 2017년, 2020년 검찰청법과 법원 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민국 법관과 대한민국 검사들이 에 대한 이제 얼마든지 외국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법을 다 바꿨죠. 그래서 외국인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외국인이 기소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외국인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법체계가 지금 구축됐다는 거. 정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거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윙보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지선에서 이런 여러 이제 잠실 사태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사실상 저희가 지금 당장 이 부정선거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여러분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3년만 거주하고 18세 이상이고 굉장히 그것도 되게 쉽습니다.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지선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약 15만에서 2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비자로 중국인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 지금부터 3년에서 5년 후면 그 숫자가 얼마나 커질지 저는 가늠도 안 됩니다. 그 숫자가 100만, 200만, 300만이 되는 순간 저 스윙보터의 실체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실 이게 2022년 지선 결과인데 경기 안산에 국힘이 승리를 했었어요. 그때 선거관에 이겼습니다. 근데 몇 표 차로 이겼대요? 181표입니다. 자, 그러면 저 181표 차로 국힘이 이겼는데 저기에 중국인 300에서 400명만 배치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정당에 투표할 수 있게끔 배치시키면 저 선거구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스윙보터 아주 작은 차이의 투표양만큼의 숫자를 중국인들이 투입하면 그 선거 지역구를 다 가져갈 수 있다. 그 지역구가 약 한 70에서 80개 지역구에 약 30만에서 40만 정도의 중국인을 배치시키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배치해서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가짜 투표지를 넣을 필요도 없게끔 그냥 중국인들이 투표하는 모든 정당은 다 이길 수 있는 형태로 우리 국가 지금 선거 시스템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거의 하나가 바로 이 내각제입니다. 내각제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개헌 얘기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내각제를 통해서 대선을 폐지하고 지선과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정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약 중국인 300만이 대한민국에서 선거권을 갖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는 선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산 세력에 들어가는 작은 라인은 크게 녹색 카르텔, 마약 카르텔, 백신 카르텔입니다. 물론 다른 어젠다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가는 라인이 바로 저 세 개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라인은 페트로달러를 기초로 하는 페트로머니와 그 다음에 무기 밀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카르텔과 저 CBDC, 여러분 디지털 화폐, 이거 당장 다 철폐시켜야 됩니다. 당장 다,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어젠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CBDC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뿌리는 바로 화폐 발행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미 군정이 작은 라인과 에너지 라인은 지금 다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잘 잡아가고 있어요. 이란 사태, 베네수엘라 사태 다 저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부정선거 카르텔과 CBDC 디지털 화폐까지 어떻게 우리가 막을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의 마지막은 2024년도 국회에서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예산 삭감이 일어났었죠. 그 예산 삭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 예산은 계속해서 증액하고 있다. 40% 증강시켰습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 관련된 예산을요, 40% 증액시켰어요. 저는 그 예산안을 보면서 정말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배후에 있고요. 공산 세력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주의를 위한 막시즘입니다. 자, 녹색 환장 돈 잔치 중인 국가는 전 세계 선진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은 지금 다 폐지했고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지금 다 개몽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중국의 부품 하나 들어간 재생에너지는 전면 수입 금지시키는 법안 다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모든 물량을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 그래서 기재부 기능을 분리했죠.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돈 잔치 중입니다. 정말 수십조의 대한민국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요. 연간이고, 여기에 민간 자본까지 다 더하면 저는 연간 약 200조에서 250조 수준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돈이 사실상 완전 잘못된 정책에 쓰여지는 돈이고요. 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자금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의 세 가지, 공포, 이데올로기, 거짓, 이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전체주의에. 이걸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녹색 망상입니다. 이 공포는 어떻게 만들죠? 가짜 재난을 전 세계인들에게 세뇌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서 재난에 대한 데이터 다 보여드릴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후위기, 탄소 중립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축해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기구가 바로 유엔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행정부가 66개 유엔사나 비유엔사나 66개 기구를 탈퇴한 이유가 바로 이 녹색 망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어떤 거짓? 이 탄소 사기. 이산화탄소 악마화는 완전 다 거짓입니다. 이 세 가지를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게 녹색 사기고요. 전체주의의 아주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젠더 이슈와 녹색 기후 사기, 이 두 가지로 대한민국 연간 혈세 수백조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엔 이 전체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거짓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거짓에는요, 여러분, 가짜 명분이 있고요.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가짜 명분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대중들이 딱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여요. 그게 뭐냐? 탄소 중립의 가짜 명분은 지구를 지키자입니다. 아픈 지구를 지키자.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이산화탄소 악마화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의 진짜 목적은 뭐냐? 바로 저 경제 성장의 악마화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것에 이루면서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는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전혀 유해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의 악마를 딱 모든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키면 그 다음부터 저 경제 성장 모든 것을 악마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소 중립의 진짜 목적이다. 자, 그 다음에 아리백 재생에너지의 목적은 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니까 우리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 트랜시트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기술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뭐다? 대한민국 에너지 시스템 붕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아마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이제 에너지 수급 계획 12차가 발표가 될 겁니다. 거기에 저는 지금 정보를 다 받았는데 이미 거기에 일하고 있는 친구, 제 동료들이 몇 분 있어서 저한테 계속 정보를 줍니다. 내년에 대한민국 재생에너지량을 3배를 증강시킵니다. 역대급입니다.
3배 증강시키면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내년에 매달 블랙아웃 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계속 나갈 거고요. 국민들은 이제 어마어마한 공과금에 시달릴 거고요. 계속해서 불 꺼질 거고요. 제조업들은 다 해외로 도피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SG.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죠? ESG 요즘에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ESG는 뭐냐? 착한 기업 만들겠다는 저 가짜 명분을 가지고 소액주주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 기업 국유화입니다. 기업의 의결권을 국가가 소유하는 정책이 바로 저 ESG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산수단을 전부 다 국가가 통제하겠다라는 것이 ESG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사회 공산화를 완전히 완성시키는 정책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이 내용을 규명했고 종멸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유럽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약 15에서 20년 전부터 탄소 감축을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그 결과 산업전기료 4배 폭등, 대한민국과 미국과 한국 산업전기료 대비 4배에서 5배 비쌉니다. AI 시대 유럽은 거의 경쟁력이 없을 겁니다. 경쟁 못할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는 여러분 미국과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대결입니다. 유럽은 끝났습니다. 그 에너지망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하나도 못 만듭니다. 자, 그러면 유럽이 어떤 결과를 냈냐? 에너지 시스템 망가졌고 4,400조 청구서 및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권이 15년 전 유럽과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퇴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정말 안 좋은 거라면 이제 기후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산화탄소가 정말 유해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유해한 이산화탄소가 상위 10개국 탄소 배출량의 45%를 중국이 배출하는데 그러면 중국에게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파리기후협약은 뭐 하는 거냐? 중국은 단 1원도 내지 않고요. 선진사회에게 연간 420조씩 분담금 내게끔 담합한 협약이 파리기후협약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완전 정치다라고 해서 바로 탈퇴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당신의 나라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3번 외쳤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녹색 보조금 1,800조 완전히 다 폐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ESG 경영, 규제 전부 다 철회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펙에 오셔서 기조연설에서 이산화탄소는 생명의 기체, 클린 뷰티풀 코어를 3번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때 경주에 가서 클린텔 코리아가 클린 뷰티풀 코리아는 현수막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 환영식을 치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바로 기조연설에서 클린 뷰티풀 코어를 3번을 외치셨어요. 저는 이 현수막을 보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뜻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미국 행정부에 계속해서 저희는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린텔, 제가 속해 있는 이제 클린텔 코리아는 어떤 기구냐면 클린텔 본부는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클라이밋 인텔리전스의 줄임말이고요. 전 세계 40개국의 2,000명의 기후 과학자가 UN IPCC, 전 세계 녹색 기후 관련된 정책을 다 만들어내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UN 기구, 산하 기구가 IPCC입니다. 6차 기후 보고서는 굉장히 많은 과학적 허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을 다 왜곡시키고 있고, 과학을 다 편집해서 보고서에 올렸거든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규명해서 비판한 비판서를 2023년, 2024년도에 출간한 국제기구고요.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CO2 Coalition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연맹과 미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서 지금 현재 미 행정부의 국가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 지부가 지금 현재 클린텔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린텔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0명의 기후과학자가 속해 있는데 현재 회장이 누구냐면 체코 대통령입니다. 바츠라프 대통령인데 10년간 대통령 하시면서 공산 시대를 완전히 척결하셨죠.
그리고 26명의 대사가 계신데 그 중에 유명하신 분이 존 클라우저 노벨 물리학상 박사님. 자, 이분이 2023년도, 2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신데 2023년도 퀀텀 코리아 오셔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뭐래요? 정치인들 잘못된 과학 정보 만들어내서 기후과학계를 박살내고 있다라고 13분 기조연설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형 미디어들이 다 왔었거든요. 일제히 보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다 멈췄습니다. 보도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저 하나 딱 캡처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린피스 공동 창업자이신 패트릭 무어 박사님. 지금 여러분 그린피스는요, 중국 자본 들어가서 완전히 다 작용화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규탄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MIT의 세계적인 기상학자 리처드 린첸 교수님, 그 다음에 아시아에선 딱 유일하게 한 분, 아까 말씀하신 박석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박석순 대사님이라고 지금 모시고 있고, 박석순 대사님과 함께 클린텍 코리아를 지금 한국에서 많이 알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텍 코리아 창립 선언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미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우리는 동의한다라는 서한까지 보냈고요. 그 다음에 세계 기후 총회에도 저희 클린텍 코리아가 함께해서 미국의 환경부 장관 리 제알딘, 그 다음에 모리치, 그 다음에 뭐 많은 미국 현재 행정부의 정재계 인사들과 계속해서 교류하고 대한민국에도 이제 앞으로 큰 움직임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리 기후 협약 탈퇴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66개 기구 탈퇴를 했어요. 유엔 산하. 근데 정확히는 31개의 유엔 산하고요. 35개 비유엔 산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5개가 기후 어젠다 핵심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녹색 기후 사기에 2명의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인물이 누굴까요? 두 분 다 한국 분이십니다. 유엔 본부의 반기문 사무총장과 유엔 IPCC의 이회성 의장. 이 두 분이 임기 중에 전 세계 녹색 기후 사기가 완전히 다 완성됐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송도에 있는 녹색 기후 기금까지. 여러분, 미 행정부는 지금 녹색 기후 기금도 탈퇴해서요. 지금 유엔은 곧 파산할 거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고, 미 행정부가 돈을 안 주니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PCC, 그 비과학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총괄하셨던 분이 저 이회성 의장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이 앞으로 녹색 기후 사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규명되면 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투발루 외무부 장관 가짜 코미디 쇼 아실 겁니다. 위성 사진으로는요, 이제 몰디브가 잠긴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위성사진은 투발루와 몰디브 국토 면적이 지난 40년간 2.9%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가 전 세계에 퍼지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여행 러시가 발생합니다. 잠기기 전에 몰디브 여행 한번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몰디브와 투발루는 국민 인구수가 2배 늘었고요.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왜? 어마어마한 여행객들이 몰리니까요. 이것이 바로 녹색 사기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유엔 기후협약,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기구 IRENA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환경계획, 개발계획, 그 다음에 유네스코, WHO, 백신 문제도 있지만 WHO가 기후위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엔 헤비타트, 그 다음에 FAO, WMO,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엔 대학이라고 있어요. 컨설턴트들을 양성하는 대학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미국이 다 탈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양광 패널은 과연 친환경이냐? 여러분, 태양광 패널 안에는요, 사염화 규소와 비소와 같은 독성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들어질 때는 더 심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 폐기 처리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조만간 이제 라이프 사이클 끝나는 태양광 폐기물들이 물밀듯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건데, 그 모든 양의 화학 처리를 해서 밑에 이제 폐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화학 처리하는 게 만드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만드는 비용보다 화학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아요. 더 비싸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환경 규제가 강한 선진국에서는 이거 폐기 못 하고요. 다 후진국에 수출합니다. 폐기물을. 그럼 거기에선 그냥 묻어버려요. 그러면 저 독성 물질이 땅과 바다, 강을 다 오염시키겠죠. 예, 그 땅은
정말 오랜 시간 완전히 그냥 죽는 땅이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풍력 터빈은 미국 데이터입니다. 매년 한 기당 1만 마리의 새들을 죽입니다. 저 블레이드에 새들이 다 쳐서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상 풍력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 밑에 저 해상 풍력이 필요하면 안 되니까 앵커로 다 내려쳐가지고 고정시키거든요. 그것을 내려칠 때 해상 망치로 내려치는데 그때 그 음파로 인해서 고래, 돌고래, 바다 표면들이 다 죽습니다. 그 음파가 어마어마해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해저 전력선과 해저 인터넷망이 적국에 노출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해상 풍력은 대부분 중국산을 수입하거든요. 그러면 저거 설치할 때 다 누가 와서 설치하겠어요? 중국 회사들이 설치하겠죠? 그때 저 바다 밑에 가서 대한민국의 해저 맵이, 지도가 지금 이미 다 노출 끝났을 겁니다. 그 유사시에 우리나라의 엄청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시간 관계상 이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재생에너지의 잘못된 내용, 허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대형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계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랑 선진국들은요, 학계도 이제 다 눈 떠서요, 이제 학자들이 이제 오히려 이런 거 규명하는데, 이 녹색 기후사기 규명하는 곳에 자금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이 뻐끗하는 순간 연구비 전부 다 삭감되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저처럼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박석순 교수님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대한민국에 어떤 위협을 주는가? 요 테이블 하나로 모든 게 설명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숫자가 여러 개죠? 근데 이 숫자 중에 딱 한 가지 굉장히 이상한 숫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말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의 산업전력요금입니다. 여러분, 산업전력요금은 도매가예요. 기업이 쓰는 요금이니까요. 그 다음에 민간 가정전력요금은 소매가입니다. 자, 여러분, 도매가가 싸야 돼요? 소매가가 싸야 돼요? 도매가가 싸야죠. 근데 다른 나라는 다 도매가가 저렴하죠? 근데 딱 우리나라만 도매가가 역전돼 있습니다. 어떻게 소매가보다 도매가가 더 비쌀까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에너지 믹스를 보면 정상적으로 되려면 사실은 산업전력이 약 140원, 민간전력이 약 380원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바로 다음 달부터 공과금 2배, 3배 내라고 하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그 차액을 전부 다 기업한테 덤탱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왜? 여론 잠재워야 되니까. 전형적인 파퓰리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은요, 경제성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이념이 다 장악해놨습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자, 그 다음에 녹색 보조금을 폐지시키면, 지금 미국은 다 폐지시켰다고 했죠. 대한민국 수십조 녹색 보조금 다 폐지시키는 순간 정상적으로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 대한민국 산업전력은 약 1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전력은 약 220원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왜? 녹색 보조금을 다 폐지시키고 우리나라 원자력 에너지 지금 25% 수준이거든요. 그거 50%까지 올려야 됩니다. 프랑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력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핵 폐기물이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다 잘못된 거짓 선동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핵 폐기물 문제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백그라운드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게 100원까지 내려가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108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으로 막 이제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 경제를. 일본만 해도 195원. 여러분, 일본만 해도요, 에너지 시스템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누굴 기다리고 있냐? 대한민국을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 에너지 시스템 저렇게 100원 정도까지만 낮춰줄 수 있으면 구글과 NVIDIA 같은 전 세계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를 대한민국으로 전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대 강으로 이제 물도 풍부한 국가가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저렇게 에너지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시켜서 100원대까지 내려가면요, 전 세계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순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대한민국 경제에, 그 다음에 국가 안보에. 대한민국 청년들은 엄청난 양질의 일자리를 받게 되고요. 국가 GDP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렇게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가 한국 본토에 지어지는 순간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사일 한 방 쏠 수 있을까요? 못 쏩니다. 큰일 날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모든 기회를 지금 국민들이 다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제대로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이 내용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후정음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산화탄소가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구의 기온과 기후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냐? 이제 의아하실 거예요. 사실 많은 젊은 청년들, 특히 초등학생 친구들은요, 이 3부 내용을 듣고 너무나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한다고 믿는 것은 무엇과 같대요? 마술을 믿는 것과 유사하다. 전 세계 최고의 세계적인 기후과학자십니다. 미국 MIT 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기후정음을 썼는데 여러분, 기후과학은요 그렇게 오래된 학문이 아닙니다. 기후과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오래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후과학이라는 학문이 생기면서 굉장히 straightforward, 영어로 straightforward라고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쉬운 학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 기후과학을 어렵고 복잡하게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것의 배후에 유엔이 있었던 거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전 세계인의 혈세를 낭비하고 전 세계인들의 에너지를 낭비하던 게 바로 이 기후 사기극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과학적 팩트를 가지고 기후정음을 썼는데요. 자, 이제 기후과학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입니다. 자,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가 아닙니다. 수증기입니다. 그리고 수증기는 이산화탄소보다 100배 이상 더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갖고 있고요. 어떻게? 질량적으로나 영향력적으로나. 자, 이게 과학적 팩트예요. 이거는 어느 과학자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다 규명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적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지구 대기 중에 인간이 배출한 양이 있고요. 자연적 배출량이 있어요. 자, 그런데 둘 중에 어디가 더 클까요? 이 대자연, 이런 이 광활한 대자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큽니다.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풀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학계와 학계죠. 학계 과학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 이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이아그램은 뭐냐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에 학생들에게 온실가스 기체별 비율을 가르치던 다이아그램입니다. 첫 번째 오류는 수증기를 제외시킵니다.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가 수증기임에도 불구하고 제외시켜서 마치 이산화탄소가 가장 강력한 것처럼 전 세계인들을 속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수증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다이아그램은 이렇게 변합니다. 95% 이상이 수증기, 나머지가 이산화탄소와 기타 기체들입니다. 대한민국은 거의 유일하게 이 다이아그램을 넣은 책은 기후정음밖에 없습니다. 시중에도 없고요. 시중에 기후정음 한 권이고요. 대한민국 교과서는 다 이 다이아그램만 들어있습니다. 모든 대학교와 모든 학교가. 저는 이 다이아그램을 넣어서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는 뭘까요? 인간의 배출량과 자연적 배출량 중에 지금 누가 더 커요? 저 다이아그램을? 인간이 더 크대요. 근데 무엇을 뺐냐? 해양에서 발생하는 화산과 식물과 동물로부터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 다이아그램은 이렇게 변합니다. 97% 정도가 자연적, 그 다음에 약 3% 정도가 인간의 배출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다이아그램을 하나로 합쳐서 결과를 내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 140년간 연간 이산화탄소 증가량은 인간이 기여한 바는 지구 대기 중에 단 10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저거 줄이겠다고 지금 전 세계가 수천 조씩 탄소 중립에 돈 쏟아부었던 겁니다. 기후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거 줄이겠다고 지금 대한민국에 200조, 300조씩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그 다음에 국민들의 자본이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그럼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느냐? 자, 과학적 팩트입니다. 지구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수증기, 즉 대기 중에 구름과 태양의 활동량입니다. 자, 태양의 활동량과 지구 평균 기온값의 그래프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이제 데이터예요. 자, 보시면 검정색 라인이 지구 평균 기온값이고요. 빨간색 라인이 태양의 활동량 값입니다. 여러분 상관관계 보이시나요?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죠. 네, 태양의 활동량에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값은 변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결정돼요. 그 다음에 해양의 활동, 그 다음에 구름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이미 지질학적으로 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과학적 팩트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무엇의 먹이이죠? 전 세계 모든 지구상의 식물들이 마시고 사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전례 없는 지구 녹지화가 진행 중입니다. 사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은 얼마다? 미국 대륙의 2배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해양 산성화 완전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에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산불로 소실되는 토지 면적은 계단식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국립소방센터 데이터입니다. 지난 100년간 약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산불로 지구가 망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혀 상관관계,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수의 빈도나 피해 정도 또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몇 퍼센트? 4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미국 국립기상청 데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폭염 일수와 강도. 여러분 지금 더우신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웠던 시기가 언제였다? 1930년대가 지구 산업혁명 이후 가장 더웠던 시기입니다. 1930년대에 여러분 프랑스에서 4만 명씩 폭염으로 막 죽어갔어요. 너무 더워서.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보다 더 낮아요, 온도가. 폭염 일수도 적고요.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해요? 계속 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1930년도는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훨씬 낮았는데 왜 그때는 더 더웠을까요? 이산화탄소와 지구 평균 기온값은 거의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편집 삭제합니다. 누가? 유엔이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으로 인한 사망률은 99%, 정확히는 99.8% 줄어들었습니다. 사망자 숫자가 저렇게 기하급수로 줄어들었었던 이유는 산업의 문명의 발달입니다. 인간은 경제 발전을 통해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뭘 한다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삭제했는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두 개 데이터 중에 여러분 11년간의 기업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여러분 두 기업 중에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오른쪽이에요. 누가 봐도. 정답은 같은 기업입니다. 같은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렇게 다른 그래프를 낼 수 있어요. 어떻게? Y축을 보시면 한쪽은 작게 뒀고요. 한쪽은 크게 뒀어요. 그러니까 Y축을 조작을 통해 얼마든지 그래프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저 같은 기후과학 컨설턴트들입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죠. 정말, 네. 그 다음에 폭염일수 아까 데이터 보여드렸죠? 1930년대 데이터가 저렇게 높아버리니까 1940년, 50년 이전 데이터는 전부 다 삭제시키고요. 1960년 이후 데이터만 보여줍니다. 보고서에 저렇게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편집해요.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편집하면 어떻게 보이세요? 이산화탄소 농도 값이 위에 있는 데이터고요. 밑에는 폭염일수예요. 어때요? 이산화탄소 농도 높아지면서 폭염일수 많아지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인들을, 정책관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편집하던 곳이 유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샤비크 이제 아이슬란드 도시인데 이제 표면 온도, 이제 빙하 표면 온도 값을 측정한 거예요.
보시면은 앞에 단의 데이터, 저 빨간색 라인은 더 높죠? 그러니까 저기 삭제하고 저 가장 밑에 단부터만 이산화탄소 농도랑 딱 대입시켜서 이렇게 편집시켜서 보고서에 올립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 모든 데이터들을 왜곡해서 UN IPCC 보고서를 작성한 그 총괄자가 누구였다? 이회성 의장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 정책관들에게 배포해서 전 세계 탄소 중립 정책을 조장했던 기구가 바로 유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트럼프 행정부는 전부 다 탈퇴한 겁니다. 자, 북극. 지난 1950년대 5천 마리 수준이었던 북극곰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지금 3만 5천 마리를 돌파했습니다. 북극곰은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북극곰의 삶의 터전을 잇는다? 완전 다 거짓입니다. 자, 그리고 북극 빙하 멀쩡합니다. 저렇게 꽉 차 있습니다. 2025년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는 녹색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빙하가 늘어난 부분은 녹색이고요. 줄어든 부분은 빨간색이에요. 어디가 넓어요? 녹색이 넓죠. 빙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달 꽉 차 있고 3월달, 6월달까지 꽉 차 있다가 여름에 잠깐 녹아요. 그리고 9월부터 다시 또 꽉 찹니다. 자, 저렇게 꽉 차 있는 빙하를 어떻게 뚫고 그 큰 무역선이 지나가겠다는 거지. 북극항로 또 거짓입니다. 쇠빙선으로 넘어가는 건요, 여러분. 저 단에서 지표면으로 들어가는 건 쇠빙선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낮거든요. 빙하 높이가. 근데 저 중간을 뚫고 지나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북극곰으로 이제 선전선동이 안 되니까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어젠다를 만든 겁니다. 규명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6번째 과학적 팩트입니다. 기후변화는 여러분 꼭 있어야 하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눈과 비는 와야 되고요. 여름과 겨울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냐?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이고 그거로 인한 기후 위기 따위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물과 땅과 쓰레기 관리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에 대한민국 예산이 쏠려 있으니까 물, 땅, 쓰레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 매립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탄소 중립 때문에 저 매립제에 있는 쓰레기 지금 소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다 폐기시키고 저 매립제 얼마든지 우리가 관리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쓰레기, 물, 땅 관리 잘할 수 있고요. 4대강 보호 해체한다고요? 정말 제가 그냥 강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최근 2, 3년 사이에 홍수 난 적 보셨어요? 없잖아요, 홍수? 그거 왜인지 아십니까? 4대강 보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거 지금 해체하고 있죠? 아마 내년, 내후년, 올해는 이제 지났고 내년, 내후년에 아마 홍수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서울에. 지금 그게 지금 저 현 정권이 말하고 있는 저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데이터는 뭐냐?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은 다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전체주의, 좌파들이 좋아하는 건 저 뭐예요? 단어 혼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을 선전선동합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없다고 하면 기후변화 없다고 말한다고 손가락질하고요. 환경오염 있다고 하면 아니 기후위기 없다고 하면서 환경오염은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뜻이 다르고 분야가 다른 겁니다. 예, 관리해야 되는 방식도 다른 거고요. 예,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이 발생한 CO2를 줄여서 지구 기후를 관리한다는 이 탄소 중립은 완전한 거짓이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뒤에 있는 저 기후정음이라는 책에 아주 쉽고 재미있게 써놨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그런 책을 쓰고 싶었고 제가 출간하고 나서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DM이 와요.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자기들이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진짜 과학의 진실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고 저한테 DM이 옵니다. 저는 그런 DM을 받을 때마다 힘을 내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광물 이야기하고 중국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광물 시장을 장악한 중국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약 200톤 이상의 땅이 파헤쳐지고요. 27톤의 광석과 11톤의 소금물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 큰 광산에서 대형 트럭 40대를 쓴다는 가정하에 연간 약 7천만 리터의 경유를 씁니다. 그리고 한 대에 들어가는,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만드는 거예요. 전기차 친환경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저 배터리 광물 시장과 재생에너지 시장을 독점한, 거의 시장을 장악한 중국은 뭐 하고 있다? 정작
세계 신설 석탄 발전량의 83%를 중국 본토에 짓고 있고요. 세계 신설 원자력 발전량의 50%를 중국 본토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값싼 전력 만들어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만들어서 전 세계 선진 에너지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배후에 있는 녹색 기후 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후 공과금 보시면요. 기후 환경이라고 해서 2,000원, 3,000원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삥 뜯어가는 거 있어요. 국민들로. 전 국민 다 냅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저 환경요금이 연간 30% 증가해서 지금 현재 5조에 육박합니다. 저 5조 원을 정부가 걷어가서 누구 주냐? 녹색정책 연구 학계 프로젝트 주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한테 보조금 뿌려요.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하고 녹색정책하고 있는 교수들이, 연구진들이 나와서 양심선언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본인들의 연구비랑 직결돼 있으니까요. 양심선언 안 합니다. 제가 이거 카이스트 제 지도교수님 원장님한테도 계속 얘기합니다. 몇 년간 지속적인 무시입니다. 그리고 제 후배들에게 저한테 연락하는 거 다 차단시켰습니다. 네, 저랑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국제 컨퍼런스에 계속 나가서 패널 했었거든요. 전부 다 제명시켰습니다. 이제 나와서 바른 말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보니까 후배들이 이런 거 다 알거든요.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본인들이 직장, 본인들의 프로젝트 다 잃게 생겼는데. 네, 그런 일들을 저희가 앞으로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SG입니다. ESG는요, 여러분, E와 S는 환경과 사회잖아요. 환경과 사회는 가짜 명분입니다. 포장지예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저 G입니다. Governance. 기업 지배구조. 저 기업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 국가가 통제하는 ESG라는 프로토콜을 전 기업에다가 싹 깔아놓고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G가 급부상하면서 ESG 컨설턴트들이 각 기업의 경영진을 다 구조조정할 겁니다. 자, 저게 법이 뭐냐?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가 기업을 지배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공적 자금이 기업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끔 대한민국 법안을 지금 개헌안에 지금 다 넣어놨어요. 그거 지금 민주당이 다 지금 발의시켜서 지금 통과시키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지금 이제 국회 세미나가 열렸던 자리에 제가 갔는데 여기에 쓰여지는 무기가 바로 ESG거든요. 저 ESG에 대한 이야기는 근데 저 포럼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저 좌장이 카이스트 교수님이셨는데 저 교수님 들고 있던 마이크를 제가 뺏어 갖고 와서 3분 동안 모두 발언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거기 계시는 전문가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저 ESG가 저기에 쓰여진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3분 동안 ESG와 저 기관 사모펀드의 기업 지배 구조, 이 두 가지가 한 전 우리나라 대기업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 저는 그래서 ESG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공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가 기업 국유화를 작업을 치는 게 바로 저 ESG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관사모펀드의 대부분은 뭐다? 중국 기관사모펀드, 중국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이제 이것을 법제화하는 순간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거짓은요 확장되기도 쉽지만 거품이 꺼지기도 합니다. 쉽게 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진실을 많이 알리고 이제 시의회에서도 열렸던 이야기고 제가 모두 발언했던 내용들 여러분 이제 이 시간 끝나면 기후정음 TV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제 개인 채널인데 기후정음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거기에 제가 저기서 발언했던 거,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강연했던 자료, 또 제가 어디 가서 연설했던 자료들, 그런 영상들 다 있으니까 많이 이제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고 앞으로 또 제가 활동하는 내용들 계속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녹색 사기와 녹색 이념의 자금과 이 이념을 다 붕괴시키고 있어요. 파리 기후 협약은 이 모든 이념을 담합하는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엔은 이 모든 녹색 사기의 정책을 만들어내던 본진이었고, 그 다음에 돈줄이 바로 저 녹색 기후기금 송도에 있죠. 이 세 개를 다 탈퇴하면서 지금 다 처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작 뭐 하고 있냐? 아까 돈전치 말씀드렸는데 이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1,000몇백 조씩 뿌리던 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다 막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돈잔치 중인 저 우리나라 혈세 가지고 여기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자, 이게 되는 순간 완전히 반미 정책이 되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 네. 경제적, 저는 대북 송금보다 더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세요. 그냥 하게 두고 지금 정권 벌받게 하면 안 되냐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타격이 오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근원은 이겁니다. 사회 지도층이 국익에 해가 되더라도 개인과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 사익에 솔직히 쩌들어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이 불의를 범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리에서는 물러나고요, 다른 권력으로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파워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 그 다음에 지성인 집단이 이러한 불의와 거짓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엮여져서 이 젠더 이슈 문제뿐만 아니라 녹색 사기 문제, 부정선거 문제, 지금 대한민국, 요즘에 또 축구 문제 많죠, 축구협회. 다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바로 잡아야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녹색 보조금 폐지와 ESG 폐지와 원자력 에너지 정상화와 에너지 강국을 통해 반도체, AI, 데이터, 에너지, IT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미국과 한미 공조를 통한 G2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의 마지막은 이렇게 매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도전국이 망할 때는요, 권력국가, 패권국이 이 세 가지를 봅니다. 네 가지를. 첫째, 패권국가 같은 체제의 최전선 국가일 것. 무엇이? 도전국이 무너지고 무너졌던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국을 선정할 때. 두 번째,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IT 산업과 군사 통합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세 번째, 도전국, 붕괴한 도전국의 문화, 언어, 역사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도가 높을 것. 네 번째, 패권국가 동맹이라는 군사정보 외교 인프라가 완성돼 있을 것.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인데, 미국과 이 네 가지가 되어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관리 대상 국가가 될 것이냐, 관리 주체 국가가 될 것이냐, 한국과 일본의 대결입니다. 물론 지금은 자유 우방으로서 이제 한미일 네, 동맹으로서 지금 현재 공산 세력을 처단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지만, 결국에 대한민국의 이 동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미국과 함께 G2 국가로 될 수 있는 정말 역사적 기회가 지금 왔다. 이 녹색 기후 사기와 젠더 문제와 이 선관위 문제까지, 우리가 부정선거 문제까지 바로잡아서 이 기회를 우리는 앞으로 잘 지켜나가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미협회,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정재계, 그 다음에 선교사, 목사님들과 저 한미협회를 통해 미국의, 한국의 상황을 알고 한국의 독립을 알렸죠. 그리고 한국이 독립국가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라인이 지금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라인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전국에 약 10만의 한미 유학생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KSA 키사라고 불리거든요. 전국, 미국의 모든 대학교에 KSA 키사 그 오르거니제이션이 다 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같이 이제 소사이티를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제가 또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거기에 전국에 약 4만 명, 당시는 4만 명이었어요. 4만 명의 유학생 네트워크의 보드진이기도 했습니다. 저 3040, 지금 이제 제 나이대가 됐을 거니까 30대, 40대가 됐겠죠? 그 친구들 중에 정말 미국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서 발굴해서 지금 다 미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재계 사람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기다리면 안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언어되고 문화하는 사람들을 빨리, 청년들을 발굴해서 미국에 보내줘야 돼요. 자기 사비로 말고요. 사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개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다 개인 사비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가가 할 일을 국가가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깨어난 시민들이라도 나와서 우리가 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애국 활동을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처럼 이제 미국을 향해서 우리나라 인재들을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함께 G2 국가가 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다. 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보시면 QR코드는 클린텍 코리아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후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는 오픈방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오늘 강의에 대한 피드백 주셔도 좋고요. 오늘 강의에 대한 응원의 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텍 코리아 TV, 기후정음 TV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봐 주시고 이동엽 치시면 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식사하는 자리, 또 네트워크 하는 자리에서 또 많은 질의응답과 그 다음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한번 긴 시간 들어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